따라서 결국 핵심 뭐다? 자연 증감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요, 사회 증감에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즉, 농촌에 있는 사람이 서울로 덜 들어가고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농촌으로 와서 기본적으로 균형 지점을 맞춰줄 때 사실은 인구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서울에 안 갈까요? 서울에서 본인이 원하는 것, 거의 모든 것들을 지방에서 만들어주면 돼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정책을 써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고단한 정책이 되겠죠.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주거, 굉장히 많은 조건들을 챙겨야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인구 구조의 본질은 결코 출산과 사망이 아니다. 이거를 훨씬 빠른 속도로 추동하는 사회 이동의 답이 있다. 따라서 인구 정책의 핵심은 자연 증감을 손대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것은 장기적인 정책이어야 되고, 눈앞에서의 정책은 사회 이동의 움직임을 최대한 완만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랬을 때 혁신적인 대응도 만들어집니다. 이 지도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사회 이동, 아까 얘기한 몸은 서울에 있지만 주민등록은 고향에 있는 이 허수들을 최초로 반영해가지고 넣은 지도입니다. 이 결과에 따르면 1,800여 개의 기초지자체 중에서 일본 같은 경우에 900개 가까이가 50% 이상 인구가 줄어드는 걸로 나와요. 파란 지역들입니다. 이 파란 지역들은요, 보수 집권 자민당의 텃밭들이에요. 자, 이걸 보고받은 정치 리더십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이대로 가면 자기를 밀어줬던 텃밭이 사람이 살지 않아요. 유권자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업으로서의 자기 정치를 못한다는 것을 뜻해요. 그럼 어떡할까? 이쪽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지도 한 장이 나오면서 아베 정부의 경제정책이 드라마틱하게 180도 바꿔버립니다. 처음에는 형들 키워가지고 동생들은 돌보게 하자. 그래서 수출 대기업 키워가지고 낙수 효과로 돈 떨어뜨려가지고 다 함께 잘 사는 방식을 택하자고 했다가 이제 그게 아닌 걸 알았어요. 그 지도 한 장으로. 어떻게? 바로 지방 지역에 먼저 가야 돼. 즉 로컬리즘과 관련되어 있는 정책들을 전환하게 됩니다. 보수 집권 세력이 청년 정책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낯설어요. 근데 일본에서는 지금 그게 일반화가 됐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요, 보수당이 노동당 정책보다 훨씬 더 좌파적인 정책을 펴요. 바로 이유는 이 인구 이동, 직주 완성, 내수 중심, 그 다음에 지역과 관련되어 있는 로컬리즘을 강화하지 않으면 인구 구조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균형 발전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요건 패스할게요. 이 결과, 자, 인구 줄어들었어. 앞으로 우리 뭐 먹고 살지? 라는 국가 그랜드 디자인, 큰 그림을 일본 같은 경우에 스사이트 5.0을 그렸어요. 이 얘기는 뭐다? 줄어드는 인구의 몸값을 높이자 해서 인재혁명, 인재를 어떻게 해서 키울까? 소중하게 여겨가지고 전원 참가할 수 있도록,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을 고부가가치화로 시키자라는 인재혁명을 내걸게 되고요. 이것들이 생산 현장에 가서는 고부가가치화로 연결되는 바로 생산성의 혁명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많은 인구들 중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을 빼버렸다면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전부 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전원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져야 된다는 게 일본에서는 스사이트 5.0이고요. 독일에서는 바로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이름으로 과거 10년 동안 유입 정책이죠. 아프리카에서 넘어오시는 이주민 같은 것들, 이민 같은 것들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토대 산업과 고부가 가치 산업의 적절한 바통들을 연결시켜서 이후에서 드물게 지속적인 성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한국에서도요, 지난달에, 9월 달에 최초로, 저도 감사를 했습니다, 자문을 했습니다만, 이 인구 추계의 허점인 사회 이동을 반영한 결과를 한번 만들어보자고 해가지고 아까 보여드렸던 일본 지도의 모델을 그대로 써가지고 한국에서도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2017년 저런 인구 구조, 저것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는데요. 47년 완전히 역전되죠. 이 흐름은요, 참고로 통계청의 공식 추계보다 훨씬 빨리 한국 사회에 소멸이 다가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20, 30%의 그 빈틈들을 그대로 반영을 시키는 결과예요. 이거에 따르면 서울조차도 100년 후에는 4개국 빼면 사람이 살지 않는 걸로 나오고요. 229개 기초지자체는 대부분 제로로 수렴합니다. 그나마 이거는 0.98명의 출산율을 추계로 한 거예요. 지금 현실은 어떻다 그랬죠? 올해 0.7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렇다면 실제로는 이것도 사실은 나이브한, 낙관적인 결과인 거예요. 제대로 볼까요? 2017년에 노란 거 있죠? 단풍색처럼 있는 거, 그나마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30년 후, 47년이 되면 거의 모든 지역들은 빨개요. 바로 소멸 위험 지역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100년 후가 되면 서울 일부 제외하고는 사람이 살지 않는 걸로 나옵니다. 목포라서 전남권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참고로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구 추계보다 훨씬 앞당겨져 있는 어쩌면 본질이 반영된 겁니다. 본질이 반영된 거라
이것도 감사원의 자료라지 공식적인 국가가 채택한 자료는 아닙니다. 한국의 공식적인 인구 추계는 여전히 법령 통계인 통계청과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거에 따르면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2047년 한 세대 후가 되면요, 예, 목포 최대 40% 이상 인구가 빠집니다. 나머지 지역들은 그나마 조금 버텨요. 근데 그 다음 데 가면요, 목포는 60%까지 빠집니다. 2117년 100년 후가 되면요, 예, 뭐 거의 80%죠. 현행 인구보다 20% 정도. 지금 한 22만 가까이 되니까 20%면 한 4만 5만 정도의 소도시로 전락하는 것으로 나오고, 옆에 지도를 보시면 파란 지역인 나주가 그나마 그 다음 세대까지 인구가 좀 늘어나는 걸로 추계가 나오고요. 이것은 사회이동까지 넣은 겁니다. 사회이동 빠져나가는 인구 다 정확하게 넣었고요. 들어온 인구도 반영을 한 겁니다. 이 결과에 따르면 빨간색의 그 진도, 그러니까 굵기에 따라 가지고 빨간색이 굉장히 더 위험한 지역, 조금 그 황토색이 좀 덜한데 파란 데는 뭐 조금 늘어나는 지역입니다. 목포도 이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지금은 그나마 버티고 있습니다만 불과 한 세대 후가 보이기가 어려울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고요. 실제 해외에서는 이런 유사한 환경 속에서 거의 몰락했던 도시들도 꽤 여러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 정책이 안 먹히는 건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20년 동안 200조 썼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사실 뭐 그거 정확하게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요. 매칭이 잘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정책과 현장,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들 사이에 매칭이 안 되는 방식으로 돈은 돈대로 쓰는데 이 사람들과는 무관한 정책들을 펴다 보니까 사실은 출산을 할 수 있는 동기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죠. 즉, 출산 정책은요, 인구 정책임과 동시에 가족 정책이자 노동 정책이면서 사회 복지 정책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단순하게 돈 줄 테니까 애기 낳아줘 이게 아니고요. 30년, 40년 이상의 장기 비전을 그려줄 수 있는 직업과 주거의 총체적인 그림들을 그려주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자, 이제 결론을 향해 치닫고 있는데요. 이건 일본 사례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동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한국처럼 목포처럼 기초지자체 중에 하나입니다. 지역 재생, 지역 활성화의 성공 모델로 잡히고요. 숫자를 보면요, 엄청난 숫자 임팩트를 자랑합니다. 풍요주표 1위, 행복도 1위, 뭐 반대로 생활보수급자의 하위 2위, 굉장히 좋은 점수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부럽죠. 우리 목포도 이렇게 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이 지역이요, 굉장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저기 파란 지역들이 조금 확대하면 옆에 있습니다. 이쪽은 한국의 동해에 근접해 있죠. 1년 중에 6달이 겨울인 동네예요. 그리고요, 이쪽 지역은요, 산업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움직일래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는 동네입니다. 근데 이 동네가 보이죠? 겨울만 되면 1년 12달 중 6달이 집 밖에 나가기가 힘든 동네. 그런데 뭔가 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막 이렇게 작당이라고 표현할까요?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시골 도시의 전형에서 행복 도시의 상징으로 바뀌었습니다. 과연 이곳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도 재작년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열심히 회의를 했는데요. 예, 바로 이런 모델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렵죠? 관민협치라고 합니다만 지금까지 정부가, 중앙정부이든 기초지자체든 톱다운 방식으로 이 정책이 있으니까 이렇게 씁시다 하는 정책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이해 당사자를 가지고 있는 주민으로부터 의견들을 모아가지고 그것들을 중간 단위에서 모여가지고 같이 경론을 펼치면서 정책으로 채택했던 경험들이 있는 지역들이에요. 여러 가지 어떤 핵심적인 키워드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성 고용이 높아야 돼요. 여성 고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 특화적인 교육 체계예요. 한국도 지금 자치교육 한다고 표현합니다만 여전히 지금 대학 입시 때문에 중앙교육에 종속돼 있죠. 이렇게 교육하면 안 됩니다. 조금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목포학, 목포론을 가르쳐야 돼요. 목포의 중고등학교는. 근데 이런 걸 하지 않으니까 애양심이 없는 것이죠. 애양심이 없으니까 15살만 넘어서면 다른 지역으로 가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선배의 길을 따라가지고 뭐 좋은 회사 취직할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사자성이 발휘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교육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해당 지역이 자랑할 수 있는 지역 자본을 반영한 혁신적인 부가가치의 원천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이것들을 종속적인 주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걸 이끌어가는 주민들의 어떤 활동들도 필요하고요. 다섯 번째는 이것들이 총체적인 공동체, 바로 소셜 트러스트라고 표현합니다만 사회자본으로 기능할 때 이런 가능성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하향 정책에서 전달체계를 타고 지역 주민에게 갔다면 앞으로는요, 지역 주민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그들이 원하는 것으로부터 수요 예측을 해야 과잉 투자, 중복 투자의 문제도 없을 수가 있고요. 동시에 불만도 줄어들면서 효과성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걸 상향 정책으로 올려버려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자원을 집중할 때 전달 체계의 건전성도 좋아진다는 것이죠. 예전에 주민들은 쉬웠어요. 굉장히 종속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혜적인 상황이었죠. 정책이 주체가 아니라 객체에 불과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아닙니다. 굉장히 똑똑해졌고요. 무엇보다 이 암울한 상황에서 본인의 미래를 열려고 하는 적극성과 어떤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격을 친 상태에서 내버려 두고 관리하거나 통제하려고 하는 관성적인 정책만 편다면 더 이상 지속 가능성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은요, 기본적으로 지역 활성화를 위한 강력한 의지와 그 다음에 지자체의 지원 체계가 혁신적인 사업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즉,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과거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행정의 경험과 지역의 이해가 같이 맞물릴 때 고용 창출과 지역 협의 가능성이 있고요. 결론적으로 소멸이 될지 번영이 될지는 이제 고비사회의 선거 같습니다. 거의 모든 229개 한국의 기초지자체는 다 이런 운명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시간은 너무나 빨리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경과보다 훨씬 더 빨리 인구구조의 변화는 우리의 뒷덜미를 쪼이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역에서 해야 될 것들은요, 너무나 뚜렷하게 보입니다. 첫 번째는요, 바깥에서 성공했다고 들고 오지 마라. 바깥에서 성공한 거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에요.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자원이 없는 지역은 없습니다. 특히 목포처럼 굉장히 잠재력이 많은 자원들을 방치하거나 혹은 이게 자원이 아니야 라고 오해하지 말고 그것들을 어떻게 새로운 부가가치원으로 바꿀 수 있을까의 차별적인 논리로 만들어지는 지역자산의 논리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역시 사람이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당사자성을 넣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요, 당사자성을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목포의 운명이 나의 운명이다라고 치환될 수 있는 당사자성을 개입시켜줘야 되고요. 그러려면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그들에게 채널을 열어줘야 됩니다. 돈 벌지 못하는 지역 활성화는 무의미합니다. 지금까지 기초지자체는 돈 벌지 않는 공공성을 강조했던 정책을 폈던 것 같아요. 돈 벌지 않는 지역 활성화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망하면 지역은 주민은 떠납니다. 지역이 떠나면 주민이 떠나면 그 지역은 지속 가능하게 사라지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중앙에서 자유로운 방식으로서의 자치 비전으로 열어낼 때 사실은 가능성이 있고요. 결론은 이런 겁니다. 인구 정책은요, 부처에서 더 이상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총체적인 컨트롤 타워로서 상위의 거버넌스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부처 중심의 개혁으로도 더 이상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일괄 개혁을 해야 돼요. 세제 정책과 복지 정책, 고용 정책을 같은 테이블에 두고 같이 얘기해야 됩니다. 30살의 여성이 핵심 인구라면 이 30살의 여성은요, 본인이 내는 월급에서 떼가는 세금도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고요. 이것을 동시에 본인의 일자리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부동산 값이 뛸지 안 뛸지도 바로 직면한 과제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하나 떼가지고 그들에게 던져주는 방식으로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총체적 방식으로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려면 사회적 대타협이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처럼 1960년대에 만들어진 법률 제도를 이제는 버려야 된다. 시대가 바뀌었고 사람이 바뀌었는데 왜 과거의 방식만 고집하느냐 해서 포트폴리오와 관련되어 있는 균형적인 방식을 가져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줄어든 인구를 소중하게 챙기려고 하는 사회 투자와 관련되어 있는 인식들을 늘리는 겁니다. 더 이상 주민을 납세자가 아니라 지역을 만들어내는 주권자의 개념으로서 소중하게 여기고 교육시키고 참여시키고 또 활약을 시키는 무대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치분권의 능동성과 자발성이고요. 중앙정부는 제한적이고 차별적인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역 자체가 순환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코노믹 가든이라고 표현합니다. 순환경제 만들어야 되고요. 그럴 때 후속 세대에 보이는 행복이 만들어지고요. 이런 점에서 한국보다 일찍 인구구조의 변화를 겪었던 선행의 인구 힌트를 살펴보는 것은 유의미합니다. 다만 벤치마킹이 아니라 반면교사입니다. 한국의 인구 특성은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할 정도로까지 도대체 저 나라에는 몇 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길래 출산율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숫자를 연속적으로 보이고 있지라는 게 지금 국제적인 시선입니다. 그만큼 한국적인 인구 특성은 드라마틱하게 파괴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몇몇에는 이미 10년 전의 거리와 지금의 거리, 10년 후의 거리의 간판들이 어떻게 바뀌고 사람들이 어떤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단편적인 퍼즐들은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단편적인 퍼즐을 하나의 스토리로 엮어낼 때 사실은 지역을 되살리는 중요한 힌트도 만들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